헌법 교수로서 보는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 발제로 우리 중앙대학의 김성욱 교수님께서 경제학자가 보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관점을, 또 경제민주화 관점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학자가 보는 자유민주주의, 뭐 대체로 정치학자가 보는 자유민주주의와 큰 흐름에 있어서는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이 글은 좀 양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 사이에 뭐 자연히 저희 헌법학 교과서에서 논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또 그간 요즘 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된 임시정부 문제, 또 그것이 헌법 전문과의 견연성, 이런 등등의 이 문제점들을 제가 그간 뜸뜸이 발표도 했고 또 대담도 했던 맨 끝 부분에 제가 중앙일보에 자유민주주의가 정답이다라는 칼럼을 한 7, 8년 됐나요? 쓴 적이 있고, 또 중앙일보 문화부장과 자유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대담도 한 것 있고 해서 제가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을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할 게 없고 해서 참고로 제가 가졌던 생각들을 칼럼과 대담 내용을 그대로 인용도 해놓고 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또는 뭐 사회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뭐 이런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논쟁적인 부분이 일어났던 게 우리가 이 지금 진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의도 있고, 심지어 그 논의가 마침내는 헌법 개정을 해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빼려한다, 뭐 이런 이제 오해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달리 말씀드리면 그만큼 이런 기본적인 국가관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간극,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 끝부분에 각주로도 좀 인용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고, 정당과 관련해서 헌법 제8조 사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에 제시한 헌법 개정안에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 개정안이 국회 정식으로 대통령의 제안으로 해서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냥 표결이 안 되는 통에 자동으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그런 표현들이 전혀 바뀜이 없이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도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 민주주의를 원한다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마치 뭐 인민민주주의도 좋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의 꼬리들이 물려 있는 것 또한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뭐 미국이나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우리가 들 텐데, 우리가 무슨 제도를 이야기할 때도 뭐 이 정도 나라, 가까이 뭐 일본 정도 추가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들 나라에서는 다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산당이 원래부터 공산주의가, 인민민주주의가 법적으로 허용되지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대체로 이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가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집권을 할 정도의 이 수준은 되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프랑스나 이런 쪽에는 한 10몇 프로 공산당이 득표를 하고 이태리의 경우에는 공산당이 30%까지 득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산당은 연립정부를 자기네들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태리에서 공산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그 의원내각제니까 국회의원 총선거가 핵심이죠. 30%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립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점을 상기라. 물론 1890년 이후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몰락하니까 자연히 서유럽, 동유럽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동유럽도 이제 시장 경제로 접어들고 기존의 서유럽에서조차도 공산당이 10% 미만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게 유럽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지금 이제 공산주의 종주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제 지금 뭐 5%나 될지 모르죠. 근데 소련이 기세등등하던 동서냉전 시대에 나온 이론에 의하면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가는 순간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10%를 넘어간다는 게 서유럽 정치헌법학자들의 공통적인 기존의 이제 통계와 자료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산당이 서유럽에서도 공산당이라는 이름 못 쓰고 공산당 이름 법적으로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민주사회당이라 그러고 이렇게 사회민주당이라 그러고 당명조차도 바꿨어요. 공산당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래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국 사회도 이미 1980년대를 기점으로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저는 10%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자생적 공산주의자, 달리 말하면 북한의 사주를 받는 북한의 이 간첩과 같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했던 사람이지만은 공산주의 이념이 좋다고 해서 공산주의자가 되는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이 시점에도 적어도 몇 프로는 10%까지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몇 프로는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그런 공산주의자도 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 가능하다면 그런 공산주의자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독자적인 준동을 이 사회를 이를테면 체제 전복을 한다든가 이런 준동을 부릴 수 없는 수준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 국가보안법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제 통일 시대가 아니겠느냐. 통일 어차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세계사적인 흐름이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부정을 해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서 공산주의 시대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한 70년을 이상을 지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인민을 양분했으니까요. 오히려 공산주의 체제에 살아온 나라의 국민들이 더 많아요. 중국만 해도 15억씩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체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가 이렇게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든가 또는 자본론을 통해서 이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부터 일어나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이들 국가에서조차도 공산주의가 통용이 안 된다는. 그 달리 이야기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절대적
평등 이야기했지만은 현실의 인간 사회에서 적응을 결국 못했던 거죠. 인민민주주의 이론이 완전히 폐기처분돼야 되는 나쁜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굳이 그 이론을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게 그 공산주의 종주국들이 다 망했어요. 또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난 시점에 인민민주주의 혁명, 러시아 혁명 같은 게 일어날지도 아무도 예측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혁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논의다. 왜 그런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이 용어상 제가 이제 프랑스 30년 전에 프랑스 정치학자, 헌법학자 교과서 10여 권을 제가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 나온 책들은 이제 소련 체제가 이제 붕괴할 때 나온 책도 있고 붕괴한 이후에 나온 책도 있지만 여전히 그분들이 이 프랑스같이 공산당까지 허용되는 그 나라에서조차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 근데 이제 전체주의 체제는 소위 이 극우파적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막스나 나치나 무솔리니 같은 그 전체주의에 관한 반대 성향은 인륜에 반하고 일본 군국주의도 마찬가지죠. 인륜에 반하는 인간존엄에 반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전체주의 내지는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인류사의 공통 분모가 됐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그러는데 그 중에 또 일부는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한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과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 달리 말하면 약간 보수주의자 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진보 쪽에서는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애용합니다. 서로 배척관계에 있는. 예컨대 프랑스 제5공화국 1958년 드골 정부 이후에 1981년에 처음으로 좌파 대통령인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그분이 처음 집권할 때 81년 집권할 때는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공산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미테랑 정부 첫 출발 정부 때는 공산당 출신 장관이 서너 명씩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 때 이분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단적으로 여기는 이제 진보 쪽이니까 사회당 진보 쪽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선호한다는 의미지, 다원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은 말,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과 본질이 민주주의 다원성과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자에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들 문제가 사실은 좀 촉발된 게 이명박 정부 때 건국절 논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저 4대 국경일이 뭡니까? 옛날에 전통적으로 우리 세대가 학교 다닐 때 4대 국경일을 하면 4대 국경일만 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머지는 어린이날, 한글날 이런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개천절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개국을 축하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뭐 건국절을 8.15를 건국절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두 개가 생기는 셈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 그, 공휴일이 요즘 다시 늘고 있습니다만, 주 5일째 되면서. 그때 건국절 논쟁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 해서 노는 공휴일 중에 좀 빼자 해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갔던 게 유엔 설립일인가요? 10월 24일하고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졌어요. 네. 그래 차라리 건국절이라고 굳이 하나 더 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헌법 만든 날이 뭐 헌법 교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뭐 헌법학자들도 여기 뭐 이은환 교수님, 뭐 저 엄선필 교수님 많이 계시니까 차라리 이 제헌절을 건국절로 하면 그 뭐 헌법 만든 날을 해서 이 얘기가 될 텐데 오히려 제헌절은 공휴일에서도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헌법을 중히 여기지 않는 한 표현 아닌가 해서 꼭 그렇긴 하겠습니까만은 뭐 제가 그 당시에 동아일보 법과 사회 공휴일을 만든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함께 가는 그런 유형으로 해서 제가 공화국론도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아마 이런 일련의 이 부분들은 가급적 생략하고 다만 요즘 근자의 논의 중에 하나가 국가주의론과 민족주의론이 달리 말씀드리면 보수는 국가주의를 지향한다. 부국강병, 반공 뭐 그래 해왔다. 근데 이제 민족주의는 종족적 민주주의에서 시민적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종족적 민주주의 속성이 많은 거 아니냐. 종족적 민족주의 속성이 많은. 달리 말하면 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1948년 정부 수립 70주년이었죠. 지난 2018년이 정부 수립 70주년 행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쉽게 특별 행사.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3.1운동 100주년 행사만 각종 특별 행사를 공연에 이르기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보수적 시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폄하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고 그게 이제 이승만과 김구 쪽으로 연결되고 김구는 존경의 대상이고 이승만은 폄하의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보니까 이승만이나 김구나 다 국내에 살면서 일본 일제강점기에 살아가면서 함께 항일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걸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달리 표현하면 이승만과 김구도 지금식의 토착 왜구론으로 비롯된 극단적 반일이라면 또 친일 논쟁이라면 이승만과 김구도 친일적 이승만뿐만 아니라 김구조차도 친일 성격이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너무 극우적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했던 이영훈 교수 같은 분들은 너무 또 극우적인 이승만 지금 뭐 이승만 학당도 차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진보적인 이쪽에서는 또 이쪽대로 서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는 이런 모순적 상태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열적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 겸해서 저는 이제 나름 이제 헌법학자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학 이론을 평생 연구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이 시점에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우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보면 아베에서 이제 내일 스가로 바뀌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제대로 자유민주주의론자라고 볼 수 있느냐. 일본은 1946년 일본 헌법 제정 이후에 토시 한자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이제 일본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르토리 같은 학자는 1.5배 정당 이론, 일본의 자민당은 1.5고 나머지 정당들 다 합쳐봐야 1이 안 되는, 그러면서도 독재 국가가 아니다,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랬는데, 근데 일본은 자민당 당헌으로 재선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헌까지 고쳐서 무시하고 아베가 연임, 물론 연임 계속하다가 아마 발병이 아니라서 아직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푸틴도 소위 미국식 대통령 중임제에서 시장경제 도입한다 해놓고 저 사람이 지금 8년하고 메르데프입니까? 총리하던 사람한테 4년간 넘겨줬다가 다시, 아니 중임하라는 이야기는 평생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2번 해먹었으면 대통령. 근데 다시 이제 헌법 개정해서 5년, 지금은 5년이죠. 5년짜리 이제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헌법 개정해가지고 또 이번에 헌법 개정해서 12년, 6년으로 바꿔 12년을. 그리고 시진핑도요, 덩소평도 5년, 10년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했는데, 시진핑은 지금 곧 10년 이상 3선, 4선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미국을 들여다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시 진짜 위대한 지도자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조지 워싱턴이 지금 보면 조지 워싱턴 이쪽에 서쪽에 주도 있고, 수도는 워싱턴 DC고, 미국의 수도에도 조지 워싱턴 대학이 있고, 워싱턴 주에도 워싱턴 대학이 있고, 달러에도 워싱턴 들어가고, 전신만신이 워싱턴이에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결정적인 이유를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주임 제한 규정이 헌법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분 스스로 4년, 8년 하고 나는 이제 그만한다고 물러나서, 그게 150년간 전통을 했다가 잘 아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까지 하는 통에 이래가지고는 150년 관습헌법이 무너졌다 해서 지금 그 이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선 재임 중에 자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헌법 조문으로 명시적으로 이제 규정된 걸 보면, 우리나라도 이게 이승만 박정희 그렇게 부국강병 경제 부국도 이루고 건국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존경을 못 받는 게 그 장기 집권이에요, 결국은. 근데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이 근 200년 전에 250년입니까? 230년 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금 소위 트럼피즘, 그래서 곧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저게 민주주의 종주국 맞느냐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도 이게 상당 부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종래 보수 진보 정권 교체하던 게 그거 다 싫다 그래가지고 마크롱이라는 현 대통령이 나이 39에 중도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의회 다수파와 대통령을 장악하는 이런 이제 비현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민주주의 고향 중에 한 나라인 프랑스조차도 결선 투표에 보수 진보가 아니라 극우파가 사회당이 날아가고 극우파가
대통령 후보로 결선 투표에 올라오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전 인류적인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건 좀 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사조입니다만은 저는 혼자 중국이 저게 인구가 15억 잠정적이고 뭐 실제로는 한 17억 된다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서울시 의원 선거, 구의회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이거 다 직선으로 하면 전 세계 종이가 남마다 오겠느냐. 우리는 너무 직선에 87년 대통령 직선제에 빠져가지고 너무 직선제에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실현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14년에 총장 취임사에서 선한 인재론을 강조를 했고 그래서 선한 인재들을 위한 그래서 우리 이호원 교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애를 썼습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도 만드는데 굉장히 우리 동창이나 국민들이 호응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선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우리가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선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돼야지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선한 사람들이 공동체론을 주장해왔고 해외 예를 들면 대학 같은 데에서 강연할 때도 이 말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혼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노노 맹자에서도 다 나오고 서양에서도 다 칸트 같은 쪽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